얼마 전에 이해찬 민주당 전 대표는 현재의 이 선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하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저는 선거가 아주 어려울 줄 알고 나왔는데 요새 돌아가는 거 보니까 거의 뭐 선거는 이긴 것 같습니다. 저 작심했습니다. 작심해서 하여튼 가서 그 마이크 잡을 수 있는 데는 다 다니려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제가 보탬이 돼야 되겠다. 그거 좀 있으면 올라갈 텐데. 그거 뭐 사람이 한번 푹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맛도 있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다음 주에 이거 지지율이 올라갔네요. 이렇게 질문하실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뭐 박영선 후보 목소리까지도 같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해찬 전 대표의 어떤 행보나 움직임들은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요, 변호사님. 지금 이런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제 저때 당시에는 아마 야권 단일화가 조금 난항일 때였을 거예요. 며칠 전이죠. 네, 네. 그 며칠 전이기 때문에 네. 거의 깨지고 막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점에서 봤을 때 야권 단일화가 안 될 거라고 보면 그럼 민주당이 뭐 호재한 건 이건 뭐 삼척동도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은 야권 단일화가 어쨌든 된 것이나 마찬가지 누구로 될지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게 그렇게 뭐 저는 뭐 아주 호재다 이건 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이런 건 있죠.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 문제, 그다음에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자체가 박원순 전 시장의 문제로 시작이 된 거고요. 거기다 LH 사태에 있기 때문에 거기다 야권 단일화까지 된다고 하면 민주당이 무조건 이길 거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는 선거란 건 그건 뭐 대부분 동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승패는 알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가장 실력자 중에 한 사람은 이해찬 대표가 저렇게 얘기하는 건 뭔가 좀 지지층의 결집이라든지 아마 좀 자신감을 불러넣기 위한 그런 워딩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요새 선거운동에 기류와는 조금 어긋나는 거 맞죠. 예전에는 네.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대부분 이랬는데 요새는 최근 한 10년 동안은 선거 막판 다가오면 다 읍소 전략이거든요.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지층 여러분, 저희 이번에 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찬 대표는 우리가 무조건 거의 이길 거라는 굉장히 좀 자신감 있는 일종의 올드스쿨식의 어떤 멘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해찬 대표가 뭐 지지층을 좀 강하게 결집시켜서 자신감을 실어주려는 아마 그런 의도에서 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이해찬 전 대표는 3명의 대통령을 만들었을 정도로 이 선거 전략에는 이 여권에서 귀재라고 할 정도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괜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도요. 지금 김 변호사님의 평론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네. 상황이 쉬웠다. 어렵지 않았다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상황에서 지금 등판해가지고 여러 평론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저는 반증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네. 누굴 견제하기보다는 지금 이해찬 전 대표의 등장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왜냐하면 이제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라. 결속하고 흔들리지 않으면 막판에 웃는 거는 여당 후보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지지율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여러 후보들에 대해서 사실은 평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 생각에는 아마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오세훈 후보가 등장을 하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약점이 있다 보고 여당의 후보가 공략하기가 더 쉬운 후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우리가 다 이긴 것 같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일화의 효과가 얼마나 이제 강력하게 나타나느냐가 사실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영선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부분을 이제 밀어낼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후반전의 어떤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박영선 후보는 맞춤형 공약, 굉장히 공약에 좀 힘을 쓰는 그런 행보들을 좀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1인당 1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이 공약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내일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평론가님. 저는 이 정치의 영역을 자꾸 서초동 법원의 영역으로 너무 많이 가져가려는 시도가 일단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네. 여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야당을 대상으로 한 것이든 우리가 정치라는 영역의 어떤 이 폭넓은 이해를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겠다. 사실 야당에서도 이런 공약 할 수도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 기초노령연금 지원 공약도 있었고요. 다만
이 공약이 나온 시기를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시기요. 박영선 후보가 선거운동 처음 하면서 여러 번 굵직굵직한 공약을 말했었는데 전 이 서울 시민들에게 10만 원의 디지털 화폐로 재난지원금 주겠다는 공약을 먼저 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참 네. 공교롭게도 이 10만 원 주겠다는 공약이 여러 여론조사에서 박영선 후보가 조금 어려워지지 않았나. 상대적으로 야권 후보들이 조금 기세가 올라가고 있는 그 즈음에 이런 공약이 나왔다는 건 결국 불리한 정치 구도를 내가 시민들에게 돈 주겠다는 것으로 돌파해보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그렇다면 이게 저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사안은 당연히 아니고 정치나 공약의 영역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의 10만 원 더 주겠다는 이런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과연 표심을 바꾸거나 아주 중요한 서울시장 뽑는 선택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우리의 정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조금 더 어필할 것은 이걸 디지털 화폐로 주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약은 있는 것인지 또 많은 곳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수직 정원 이것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서울 시민들에게 설득하는 게 맞는 태도인 것이지 조금 불리해 보이고 이해찬 대표도 참전을 할 만큼 기세가 조금 위태로워 보인다고 해서 갑자기 처음에는 말 꺼내지도 않았던 시민 여러분 제가 시장 되면 돈 드릴게요. 이거는 사실 초등학교 학급회장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면 햄버거 쏠게. 이거랑 큰 차이가 없지 않나. 저는 이런 식의 돈을 더 준다는 공약은 여당 후보뿐만이 아니라 뭐 오세훈 후보가 되었건 안철수 후보가 되었건 야당 후보들도 처음부터 탄탄하게 준비하지 않았다면 꺼내지 않아야 될 나쁜 정책, 나쁜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 그리고 저희가 첨언 정정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10만 원 디지털 화폐 공약은 단일화 이후에 내놓은 1호 공약이라는 점을 저희가 정정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 시민의 10만 원 공약 사실은 이해찬 전 대표가 먼저 얘기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못 쓰는 돈이 지금 많아요. 축제 비용이라든가 노인정이라든가 이게 지원하는 돈 같은 거 사람이 못 모이니까 못 쓰잖아요. 이거 다 모아가지고 10만 원씩 나눠줘요. 서울시 같으면 1조면 되거든요. 1,000만 명이니까. 8천억이면 돼요. 몇십 프로는 부가세로 돌아오니까. 그러고 받은 사람들은 소득이 올라가서 세금으로 회수가 되잖아요. 교수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쁜 공약이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해찬 전 대표가 이런 부분에서 먼저 공약을 얘기했다. 이런 부분에서 혹시 상황처럼 이 선거 전략을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상황이라는 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야권에서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있죠. 네. 그건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아마 이제 뭐 이재명 지사의 어떤 지역 화폐를 통한 어떤 지급, 재난지원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이해찬 전 대표가 상상을 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 박영선 후보의 이 얘기는 오래전부터 사실은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장관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때부터 가장 역점을 뒀던 부분이 소상공인들을 어떻게 이제 살려내느냐 이런 부분이고 디지털 화폐 10만 원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엔 이게 지역 화폐거든요. 지역 화폐로 해서 지역에 즉 서울시의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을 갈 수 있는 그런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네. 이것이 뭔가 불리해졌으니까 이것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장관을 했던 그 영역에서의 이 소상공인들이 가장 지금 피해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이번에 지원할 수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공약이 아마 만들어졌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떤 형태로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코로나 국면에서 벗어나는 장면에서는 이 가장 큰 피해를 본 분들의 어떤 지원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의 어떤 역할에서의 정부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한데 서울시장 정도면은 가장 재원이 많은 그런 지자체 단체장이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역량을 감안해서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정책 공약이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사실 비판하려고 그러면 이것이 뭐 상황으로 해서 뭐 이렇게 된 것이다가 아니라 이 정책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또는 야권에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내세울 건지 정책 대결로 그 방향을 틀어가는 것이 보다 더 이제 시민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황론에 대해서는 뭐 그 말씀을 좀 드리면은 오세훈 후보도 뭐 김종인 대표가 뒤에 있다, 위원장이 뒤에 있다, 그리고 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인 김미경 교수가 뒤에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뭐 상황론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이제 두 분의 말씀을 이제 박 후보의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들었으니까요. 또 변호사님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필요하면 돈 쓸 수도 있죠. 네. 그죠? 1조면 된다. 그래서 1조를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 참 이해는 안 가지만 어쨌든 필요하면 1조 아니라
10조, 100조, 1000조도 쓸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증세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국채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다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왜 쓰느냐는 목적이 명확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재정 쓰는 게 맞냐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박영선 전 장관이 저 중소기업 장관 했습니다. 소상공인 어려움을 알아요.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 소상공인 이렇게 피해봤으니 피해받는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 있잖아요. 또는 예전에 총선 전에 1차 재난지원금 나간 것처럼 지금 이제 돈을 풀면 이게 이제 돈을 쓸 테니까 내수가 진작이 될 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이런 목적이 있든지 뭔가 돈을 쓰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목적 뭐예요? 위로한다면서요. 소상공인 지원책이 아닙니다. 코로나 1년 때문에 너무 많이 피해본 자영업자들 이분들 지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돈을 쓰겠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울시민 위로한답니다. 이게 저는 이렇게 1조나 쓰는 돈의 목적으로 맞습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죠. 돈을 쓰시려면은요. 명확한 목적을 내시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줄이든지 뭐 국채를 발행하든지 지방채를 발행하든지 이렇게 확장적 재정적에서 쓸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이 수단의 인과관계를 설명을 하셔야지 위로하기 위해서 1조면 되는 돈을 쓴다? 저는 돈을 쓸 목적이 지금 납득이 안 간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재정 당연히 이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위로라는 단어에 너무 이렇게 집착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저는 포함이 돼 있다 그러거든요. 지금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코로나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분들은 사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그리고 근로자 여러분들이거든. 실직한 분들. 이분들을 사실 마음으로도 위로하는 거고 물질적으로는 지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단어에 피해를 본 부분의 어떤 지원 그리고 마음으로의 위로 이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너무 어떤 감정적으로 지금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